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나갑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저 김진표가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 경제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진표 의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내 친문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 노무현 정부 재경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만큼 경제 당대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잠시 후 만나봅니다. 의원들과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부분들도 오늘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해서 앞으로 저는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 민주당의 독단과 전행에 맞서 잘 싸우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고성 막말로 내부 갈등을 겪었던 자유한국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의총을 끝낸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5명의 후보들 중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병준 교수 유력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최강병기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한국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사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망가져가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지난 주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특별위원장이기도 하지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수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당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20년 제1야당으로 도약하면서 다음 진짜 수권을 꿈꾸는 정의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년 전 신임 당대표로 이름을 올린 이정미 대표가 당선 소감으로 했던 말인데요. 제1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이 말이 가시화되는 듯 보입니다.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민심은 숫자다. 4부에서 알아봅니다. 7월 16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안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관련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에도 경제 당대표라는 구호가 등장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진표입니다. 예. 자,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민도 많았을 텐데요. 네네. 네, 공식 선언한 의미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다음 총선이 1년 9개월 뒤로 다가왔는데 그때는 경제를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어야 국민들이 지지해 주실 텐데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만만치 않아서 경제의 체감 성과를 좋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경제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도록 당을 혁신해야 한다. 그런 데에는 정부와 또 청와대 또 당에서 경제개혁에 관한 그 책임을 많이 맡아본 저 같은 사람이 뒷전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이제 나와서 유능한 경제정당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6.13 지방선거 전까지 화두는 적폐청산 이런 거였다면 앞으로는 경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로지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데 올인하겠다. 자기 정치하지 않겠다. 자기 정치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미를 읽어야 할까요? 네, 과거에 우리가 야당 시절에 당대표들이 너무 자주자주 바뀌면서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자기 정치한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대권 행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이 당대표를 디딤돌로 이용하려든가 그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 당내에 많은 공감대가 이제 문재인 정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대권 주자들의 각축장이 되거나 그러면 큰일 난다. 지금은 오로지 이 경제를 살리는 전당대회여야 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이 경제, 그것도 체감 성과를 빨리 나타낼 수 있는 분야는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거를 위해서 금융을 개혁해서 지금 융자에 너무 치우쳐진 금융을 투자가 비중이 높아지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 융자에서 투자로. 그런 쪽에 몰입을 해야지 무슨 대권 주자 행보를 하거나 하는 일은 절도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장부를 표방했습니다만 고용은 지표가 계속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또 사용자 모두에게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은 제2노믹스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냐, 뭐 속도 조절은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원님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우리 경제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24년 동안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장을 다시 반등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에 이렇게 성장률이 장기 침체한 것은 소위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로 인한 양극화의 부작용으로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제금융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의 진단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포용적 혁신 성장을 받아들여서 경제 수요 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공급 면에서는 혁신 성장의 두 날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중심을 이루는 정책들을 주로 취임 초에 실시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했는데 이 성장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 5천만 전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효과는 2, 3년 더디게 나타나고 초기에 부작용은 많이 나타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다음 날부터 대통령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이 인수위 없이 취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각이 갖춰져서 장관들이 임명되는 진용을 갖추는 데는 한 3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들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을 통해서 또 이것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혁신 성장을 더 앞당기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은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융합이라는 그런 시대 정신을 갖춘 젊고 유능한 기업인들이 앞다투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금융이 그 자금을 이런 중소벤처기업에 공급하는데 거의 90% 이상을 융자로 공급을 하고 투자는 아주 작은 금액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래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안 일어나서 선진국 같은 데는 대개 60% 이상의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투자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개혁을 빨리 금년 하반기 중에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이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역점을 두고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와 같은 금융개혁 또 중소벤처 창업 열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더 앞장서는 그런 유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정부의 뭐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거 같지 않고요. 금융계나 뭐 대기업 이쪽에서도 협조나 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경쟁 조건을 정한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융자에만 너무 안주하는 금융권들이 쇠퇴할 수밖에 없고 선진국처럼 투자은행 중심으로 우리로 치면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비중을 크고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투자하는 그런 금융권들이 더 번성하게 만드는 그런 경쟁 조건을 갖추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예, 뭐 우리나라 은행처럼 그 손님 오기만 기다려서 쉽게 이익 내는 그런 금융권은 외국에는 잘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또 한참인 게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뭐 2020년 만원 대통령 공약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대통령이 사과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만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네. 예, 그 소위 말하는 을과 을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 부분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특히 이번에 지방 권력을 저희 당이 대부분 교체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초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어려움을 업종별 지역별로 완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한 90%가 넘었으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 이 소득주도 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불가피했던 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대체로 경제 생산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2에서 13위 이 정도는 되는데 우리의 평균 임금 수준은 27, 8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과거 재벌 중심의 60년대, 70년대 성장 정책, 주로 선진국이 하던 걸 베끼기 성장할 때는 이렇게 저임금에 장시간 이러는 것으로서 가능했지만 지난 24년간 계속 내리막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베낄 게 없고 새롭고 창의적인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적어도 OECD 평균 정도의 임금 수준까지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5년을 공약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좀 초기에 당겨서 2020년으로 하려다가 그렇게는 어렵고 오늘 대통령 말씀처럼 임기 내에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는 보완하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혁신 성장을 앞당기는 일 그러니까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더 빠르게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개혁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작용 보완하겠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최저임금보다 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라든가 혹은 상가 임대료 이런 것들이 더 큰 부담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이것은 법으로 어떻게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야당과 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소위 갑질을 막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입법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런 다양하게 복잡한 그런 규제들이 다 지키다 보면 신산업이 생겨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야가 일정 기간 동안은 소위 규제 샌드박스라 그래서 기존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입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금년 3월에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우리 의석수도 지금 작은 한계 그리고 여야가 국회 본회의 구성을 오늘서야 이제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들을 앞당겨서 규제 격파 입법, 경제 살리기 입법들을 좀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일단 민주당 입당을 희망하는 무소속 3인도 받아줘야 되는 거고 과거 한 집이었던 민주평화당 사람도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당대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물론 뭐 세 분 입당하면 호남이나 울산에서의 그 정치적 영향력은 좀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50석 과반수를 넘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가 과거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책기획수석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체감을 가지고 아주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정책 현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고 그거를 가지고
야당의 설득에도 당정청이 함께 나섰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87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130석을 가지고 이 전략적 협치의 문화를 만들면서 야당을 설득하려면 모든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당대당의 당리당략의 이해관계로 따질 게 아니라 예.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입법이라는 것을 당정청이 함께 야당과의 협상에 임하고 설득을 해서 하면은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당정청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1년 좀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도 다 민주당이 아니고 청와대 나와라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만 보이지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대표 되면 이 부분 당청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당정 협의가 좀 더 강화되고 또 130명 의원들이 뒤처지는 분 한 분 없이 모두가 자기 소관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당정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을 지금 저희 많은 의원들이 함께 협의하면서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동격으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위의 위상을 높이고 정주위원장들이 여당 상임위원 전원과 함께 부처별로 당정협의를 일상화하고 거기서 합의된 것들이 딱딱 입법이 되는 그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당이 유능한 정당, 경제정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또 의원들도 또 그 보좌진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친문 후보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교통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 당의 친문이니 뭐 과거에 있었던 비문이한 계보 의식은 아주 옅어졌습니다. 예. 지난번 두 번의 큰 선거에서 당이 주도해서 이기면서 그런 거의 없어졌는데 다만 이제 제가 전해철 최재성 의원과 그동안 논의해왔던 단일화는 지금 제가 강조하는 이 경제 살리기를 주력하는 당을 혁신해서 유능한 경제정당 만들어서 1년 9개월 뒤에 치루어질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 그 방법과 정치적 지향성이 같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해철 의원과는 아주 공감을 많이 이뤘고 제가 먼저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앞으로 최재성 의원과도 좀 더 여지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2부 최강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명기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 EBS 진행을 맡게 됐다고요? 지금 아주 축하드립니다. 확인도 안 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말을 못 바꿉니다. 네, 예. 8월 말부터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EBS 진행 맡는다고 YTN 뉴스 FM 안 나오고 이러지는 않겠죠? 나올게요. 예. 홍보까지 했는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네요. 시작부터. 자,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촛불 시위 계엄령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오늘부터 공식 수사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갔고 대통령이 기무사의 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간 것 모든 문서 보고 즉각 제출해라.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꼭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지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 문건 그 자체보다 그 문건이 나오고 난 전후
이 전후에 어떤 문서들이 오갔느냐, 어떤 연락들이 오갔느냐를 확인해야지 더 정확한 이 문서의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국군 수송사령부에 어떠한 지시나 협조전이 간 게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많은 부대들이 이동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부대들, 특히 이제 전차를 비롯한 장비가 이동하려면은 자체적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수송사의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송사가 어떤 문건이 왔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 알아서 자료를 취합하고 조사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다 갖고 와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그 행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관계자들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확인한 건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문건 있죠. 그 이철희 의원이 공개했던 그 문건 내용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이 어쨌건 본인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지만 공개를 안 하고 3월 달에 보고받은 거 아직까지 공개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터졌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송영무 장관이 바로 이제 그 부대장 긴급회의 소집했어요. 그래서 군내 정치 개입을 완벽히 끝내기 위해서 대통령의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 다 갖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송영무 장관이 좀 뒤늦게 이 심각성을 인식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 특별수사단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로 잠깐 빠져 있었던 건지 그거는 좀 송영무 장관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선 군부대가 군 수뇌부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 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지금 김종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번째일 가능성, 그러니까 일선 군부대가 군수뇌부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장관한테 힘을 잔뜩 실어준 것이다. 라는 해석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송영무 장관은 지난 3월 이 문건을 받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본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선거 앞두고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으로서 본인이 국민으로서 잘못한 게 있으면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는 그 당시에 남북 관계 굉장히 좋았죠.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이후에 또 6.13 지방선거까지 이제 정치 이벤트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혹여라도 이제 야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또 선거 위해서 이런 것도 찌금찌금 까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이제 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거는 일단 본인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행 문서라기보다는 그냥 위기 대비용으로서 그냥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도의 문건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공개하는 것보다는 공개하지 않는 게 정무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문건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제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종북인 것처럼 종북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고 이거는 그냥 별로 내부 검토로 그냥 간단하게 끝난 거네라고 할 정도로밖에 이 문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난이 계속 폭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아주 안 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문건을 조사하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관계자가 이 문건을 직접 작성했더라. 그래서 외부에게 맡겼다. 이것도 어떻게 들어보면 고개 끄덕끄덕지르는 모양새가 있는데 그 외부 법리 검토를 누구에게 했냐? 지금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그것도 문서도 아니고 구두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또 언제 한 거냐면요. 저 평창 패럴림픽 폐회식 할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문건이 하나 있는데 내용이 우리 이런 거 계엄 관련해서 군에서 작성한 문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특정 세력을 진압하려고 했으면 정치관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한 거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건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 듣고 한 거잖아요. 패럴림픽 옆에서 그냥 우연히 만나서 그냥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송영무 장관이 얘기했던 법률 검토, 법리 검토라고 하기에는 다르지. 사실 좀 얘기가 다르죠.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몇 군데 이제 전직 고위 장성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럼 장관이 돼가지고 부하를 꼰질러야겠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슬슬 찌르면은 누군가 그 얘기를 딱 캐치해서 먼저 치고 들어오기를 했던 게 아닐까. 본인의 입으로는 절대 부하를 꼰질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끈 자세 그 말을 들으니까 그만 좀 이해가 가겠는가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최재형 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 장관이 그 정도도 몰라서 그 얘기를 물어봤겠습니까? 알면서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소문이 나길 바랬거나 아니면은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이 여권 핵심부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좀 흘러 들어가길 바랬거나 이랬을 가능성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꼰질러야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한 게 아니냐. 사실 그렇게 해석하려면 너무 선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무사하고 송 장관하고 사이 갈등 관계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송 장관 얘기를 안 듣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송 장관의 입지를 흔드는 그런 공작을 했다라는 그런 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장 기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좀 흘리려면 이게 문건을 쓱 흘려야죠, 문건을. 이런 문건을 쓱 흘리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용을 흘려서 소위 말해서 알아서 위에서 이렇게 칠 수 있게 만들어준 여건을 조성해 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3월에 보고받고 4월 30일 청와대에서도 기무사 개혁 방안 얘기할 때도 문건 안 냈어요. 그리고 아까 조국 수석도 관련해서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죠.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쓱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문건 하나 이렇게 주면서 물어보면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없이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무사 관련 문건이 지금 탄핵 관련 문건이 2개잖아요. 그 옛날에 한번 그렇죠. 저희 JTBC에서 보도됐던 거 하나. 근데 그거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으니까 쓱 넘어갔는데 이 다른 버전은 사실 얘기가 달랐는데 이게 청와대에도 보고가 안 되고 그리고 어쨌건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도 문건을 보지 않은 채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냥 어찌 보면 선의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 이건 어차피 실행이 안 된 그냥 소위 말은 이거는 실행이 전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으로 끝이 난 거니까 이걸 굳이 세상에 알려서 시끄럽게 하고 정책으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 정무적 판단, 그게 잘 됐건 잘못됐던 간에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공개가 되면 벌써 지금 특별수사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 하면 이제 처벌당할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 이게 내라는 모죄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군 내부에 또 어쨌건 여러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덮은 게 아닐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 건으로 관해서 야당도 그렇고 뭐 여당 지지자들도 송영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지금 뭐 소폭 개각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개각 1순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묘한 거는요. 예. 이 문건을 최초 공개한 이철희 의원도 소영무 장관을 좀 소위 두둔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무적 판단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서도 뭐 그렇게 나쁜 얘기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이번에 특별조사단 딱 신설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군 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소영무 장관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소영무 장관 후임 대체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개혁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정무적 판단이 잘 됐건 잘못됐던 간에 그런 의도 정도로 했다면 그래도 소영무 장관이 낫다고 지금 일단 청와대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철희 의원도 약간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뭐 김종대 의원도 그렇고요. 이철희 의원도 그렇고 약간은 송영무 장관을 좀 보호해 주려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송영무 장관도 조사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어떤 의도에서 했던 간에 이것이 그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사실 이 쿠데타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정무적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대통령한테 통수권자한테 보고를 하지 않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 결과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볼 때 이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책임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해봅시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다. 여론조사면 여론조사지 선호조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것인데 의원총회를 하면서 의원총회 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일종의 인기투표 비슷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가장 비대위원장을 유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표씩을 얻었다라는 거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김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당원 일반 국민 해서 5대5에서 여론조사 하루 됐던 거 네. 반발로 취소한 거죠? 그거는 반발로 취소했고요. 그리고 오늘 의총은 그나마 다행히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김성태 권한대행이 이제 각 뭐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본인이 고성을 지르고 뭐 그랬던 거에 대해 사과를 하고 오늘은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렀던 것 같은데 사실 처음부터 이 후보자 나올 때부터 김병준 교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병준 교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곧 발표, 유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렇게 된 것 같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비대위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관련해서는 이제 관리형으로 가느냐, 혁신형으로 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김병준 교수를 좀 비판해달라. 이런 김진태 의원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김병준 교수로 되더라도 그 자유한국당의 분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지금 뭐 사실 누가 돼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개파 간의 갈등이 워낙 뭐 골이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강한 권한을 양쪽에서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뭐 김병준 교수가 오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새로운 인물이니까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권한이 어느 정도 뭐 사실 뭐 명확하게 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긴 하죠. 뭐 벌써 바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사실상 김성태 원내대표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직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이라는 쪽에서는 앞으로 내일까지 뭐 이게 아마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단식 투쟁을 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해마다 그 촌철살인을 풍자로 화제가 되었던 의정부고 졸업사진. 네. 올해 벌써 졸업사진을 찍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생초기에 됐다고요? 이게 원래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거 많았죠.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홍상수 감독과 김민 씨. 예. 저거 기절했어요. 보고 웃겨갖고. 그리고 2010년에 그 기억하세요? 혹시 미세먼지의 원인은 고등어. 뭐 이런 고등어 굽는 그러니까 굉장히 촌철살인의 그런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뭐 이제 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만난 패러디. 전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이번 거는 그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역할을 하는 학생이 너무 약간 몸집이 좀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날렵한 이미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좀 그랬는데 그리고 또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 호그라이더 이것도 전 아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네, 저도 상당히 올해 역시 굉장히 또 이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교육청 방송인데 그 레알스쿨에서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 그런데 저는 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학교들은 이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저 신성한 졸업 앨범을 찍는데 그렇게 장난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게 뭐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의정부가 엄청 유명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그 획일적인 문제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막았던 것 같고 어찌 보면 해방구잖아요.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의정고등학교 올해는 어떻게 하지? 이거 맨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게 근데 의정고등학교도 이번에는 조금 이제 좀 확인은 하고 좀 합시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정치풍자하다 보수단체들이 막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교사들이 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건데 그걸 뭘 또 고소까지 심지어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위축된 면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 검열을 좀 그렇죠.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 창의력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작년만큼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학생들의 그런 마지막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럼요. 그걸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좀 아쉽기도 하고 조금 다 내년에는 좀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좀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창의력 이게 결국은 뭐 그 세계 유수한 기업을 만드는 기본 단계잖아요. 그럼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잡스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교육 환경상에서는 지금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있어도 그걸 발휘를 못 하는데 이 좋은 걸 못하게 하면은 좀 정말 이상해요. 재기발랄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보면서 나도 이럴 때가 있었겠지라고 그럼요.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너무 그걸 위축시키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안타깝습니다. 결과 졸업 앨범 나오는 결과 한번 봅시다. 재밌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7시 정각에 스포츠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